반면 중국에 대한 인도의 약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구는 많지만 인도의 인적 자본의 질이 중국보다 낮다는 겁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이 체제를 정착시키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와 있죠. 그래서 문맹률이 낮고 중등교육이죠. 중등교육까지의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학 교육까지 일반화되면서 인적 자원의 질이 인도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1인당 생산성에 관한 잠재력이 인도보다 월등하다는 겁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도보다 이러한 1인당 생산성에 대한 잠재력이 높다. 물론 인도도 최근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의무교육이나 중등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문맹률은 2006년에 37%였는데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12년이 지난 이후에 25%는 낮아졌는데 여전히 이 문맹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아동이죠. 16세 미만 어린이 학교 등록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90%가 아니라 거의 100%가 돼야 되는 거죠. 여전히 어쨌든 그 고부가치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다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어권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그 영미 지역에 진출한 그 인도의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영어권의 인도의 엘리트들이 많다.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전문가 엘리트 비율이 낮다더라도 이러한 절대적인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학생이라든가 그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인도라는 이런 인적 자본을 동원한다면 인도가 빠른 시일 내에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 그죠? 높이는 것도 시간 문제다. 다만 중국처럼 단기일 내에 대다수 인구의 질이죠. 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은 에, 교육 수준입니다. 대다수 인구의 교육 수준을 최소한 뭐 고등학교 졸업 정도 수준으로 높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이런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도 보면 고등학교 정도의 고졸 수준의 이런 일반적인 학력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문자 해독률이죠. 문자 해독률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문자 해독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981년에서 2018년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40년인데 40년에 걸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러한 문자 해독률이 90%에 육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인도는 연방제와 지방 분권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아, 지방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주의 중국과 같은 이러한 정부의 아, 적극적인 역할, 그죠? 이러한 역할이 현재로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경제 성장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그죠? 중도 좌파 정권으로 교체되든지 이렇게 교체될 경우에 경제 성장 정책이 유지될 것인지 유동적입니다. 더군다나 주마다 특정 주에는 이 좌파들이 집권하는 경우도 있고 주마다 법이 다르고 각 주 정권의 경제 성장에 대한 열의와 전략도 다르고 현재 중앙정부 수준에 미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처럼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중국은 이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쳤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율을 보면 중국은 지방정부의 공무원 수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많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성장 정책을 중앙정부가 이러한 경제성장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거의 집행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인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관료죠. 지방정부의 관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중앙과 지방에서 경제 계획을 추진하고 그러려면 역량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러한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는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투명하고 역량 있는 관료를 재생산하는 구조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가장 장점이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관료, 그죠? 사회주의 행정가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재생산 구조가 있는데 인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마다 경제 정책이 달라서 상당한 관세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자본을 유치하거나 상품 교류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도로, 항만, 뭐 통신망 이런 거죠. 인프라가 부족하다. 사회간접성.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50대 항구 가운데 인도는 한 군데도 없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14곳에 달한다는 거죠. 인도의 고속도로는 전체 도로 중 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랍니다. 중국도 역시 과거에 그랬지만 중국은 국내의 인적 자본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중등 교육을 받은 그죠? 중등 교육을 받은 인적 자본. 다시 말해서 중국의 사회 간접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충분하고 무역 이익을 통해서 조성한 외화적 자본으로서 사회 간접서를 확충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간접시설, 인프라 건설을 담당할 수준의 노동력과 자본이 부족합니다. 단기간에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영미 등 해외 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미국이 인도를 중국 대신에 세계 공장으로 삼으려면 바로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미국이 그럴 의사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 간접 시설이 투자가 되지 않는 이상 인도가 중국을 대신해서 세계 공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자본 자유화죠. 자본 유치,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지방은 물론 중앙에서도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자본이 인도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자본의 회수라든지 자본 유인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죠. 넷째는 이제 고질적으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인도의 전통적인 문화 장벽, 인도의 에,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어서 신분제도죠. 신분제도가 매우 그 세밀하게 나눠져 있고 그 계층 간의 단절이 심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이죠. 사회통합이 어렵고 신분에 따라서 직업에 대한 기회균등이 불평등이 심하죠. 우리는 이제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인도에서는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고 되는 겁니다. 또한 인도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매우 낮는데 중국은 70%에 이르나 인도에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인도는 이제 종교 대립도 있는데 힌두교가 80%, 이슬람이 13%가 돼 있고요. 이제 언어, 비록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지만 지역별 언어도 이렇게 분립되어 있습니다. 민족 구성도 역시 구분되어 있고 반면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한족이 인구에서 90% 이상 차지하고 언어도 표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사회주의 사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력이죠. 사회 통합력, 또 정부의 지도력 이런 것들이 인도보다 중국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도가 비록 민주주의 동맹이지만 인도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플라자 협정으로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 정책을 했죠. 최근에는 어, 공급망이죠. 고부 가치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견제 정책을 하는데 결국은 미국이 자신의 동맹인 일본과 독일에 대해도 경제 정책을 했다는 그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인도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점으로 인도가 경제 성장을 하면 미국은 인도의 경제 성장을 견제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도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그죠? 미국의 도움 없이는 어, 미국이나 중국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본이죠. 사회간접시설의 자본의 부족, 그다음에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하려면 미국과 분업을 해야 되죠. 미국과 분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 분업을 거부하고 인도에게 무역 정책에 대한 제한 규제 조치를 한다면 인도의 경제 성장은 멈추게 된다는 거죠. 중국과 인도의 추격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인적 자본이 질이 균등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경제 가능 인구 규모가 경제력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이지만 중국과 인도는 15억 5배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5배 정도 많기 때문에 1인당 국민 생산력이 미국의 5분의 1만 되더라도 그죠? 중국과 인도 입장에서는 1인당 국민 생산이죠. 1인당 생산성이 미국의 5분의 1만 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은 1인당 GDP가 8만 달러 수준이고 중국은 12,000, 인도는 2,500입니다. 미국의 인구 기준, 1인당 인구 생산성이 중국의 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도 내수 중심으로 고부가치 산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5배에 달하는 중국과 미국의 생산성 격차가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고부가치 산업에 대한 독점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죠, 전기차. 전기차 부분,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전자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고부가치 산업을 독점을 통해서 1인당 경제 생산성, 죠? 5배를 유지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과의 경제 격차를 벌이려면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구 증가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2024년 미국 의회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향후 30년 동안 0.3%씩 증가하여 30년 후에도 3억 7천만 명밖에 안 돼요. 30년 동안에 30년 동안에 인구가 얼마죠? 그러니까 3억 3천이었으니까 인구가 5천도 안 늘어나는. 인구가 늘긴 느는데 인구가 느는 아주 속도가 늦답니다. 2023년에 3억 3천인데 2053년에 그죠? 2053년에 3억 7천 약 4천밖에 안 늘어나요. 이는 과거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인구 증가율 0.8%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도 인구가 감소되지 않지만 인구 증가가 느려지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서 중국과 인도의 추격을 늦춘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2042년부터는 미국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돼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지만 이민 때문에 인구가 조금씩 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인구 기준 생산성이 지금 5분의 1인데 여기서 조금만 늘려도 인구 구조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건 쉽습니다. 반면 인도의 인구는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인도의 약 5배죠. 1인당 국민소득이 5배인데 인구 기준으로 5분의 1에 불과한 생산성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그걸 5배를 단기간 내에 따라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쉽지만 이, 향후 2040년이죠. 향후 늦어도 15년 이내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만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조건이라도 2080년이죠. 2080년, 2080년 이제 그러니까 약 60년 후가 되겠네요. 그 6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지만 불확정성, 그죠? 불확정, 변수가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 상대적으로 중국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